저는 윤정희입니다. 올해 72이에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2년째 되던 봄날, 저는 집 안을 걸으며 생각했어요. 이 넓은 집에 저 혼자라니. 한때는 남편과 딸아이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곳인데 말이죠. 아침마다 마주하는 텅 빈 식탁이 유독 싫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왜 이리 목에 안 넘어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텔레비전을 틀어놔도 소용없었어요. 그건 그냥 소음일 뿐이었죠. 딸아이는 제주도에 살아요. 1년에 한두 번 오면 다행이고요. 전화는 자주 하지만 목소리만으론 부족했습니다. 사람 사는 소리가 그리웠어요. 누군가 문 여닫는 소리, 부엌에서 물 끓이는 소리, 그런 게 필요했죠.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방 하나를 새 놓자고요. 친구들은 말렸어요. 요즘 세상에 누굴 믿고 집에 들이냐고요. 하지만 저는 교사였습니다. 3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치며 사람 보는 눈을 길렀다고 자부했어요. 그날 오후 부동산 중개인 박동수가 찾아왔습니다. 동수는 제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뚱뚱하고 말 많지만 속은 괜찮은 친구죠. 정희야, 딱 맞는 젊은 부부 있어. 진짜 착하더라고. 동수는 명함을 내밀며 얼굴에 미소를 가득 담았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아니야. 예의 바르고 깔끔하고 할머니 모시는 마음으로 들어온대. 저는 커피를 따라주며 물었죠. 그 사람들 직업은 뭔데? 남편분은 자영업 하시고 부인은 집에서 일 돕는다네. 신혼이래. 2년 됐다던가. 신혼부부라니. 괜찮아 보였어요. 젊은 사람들이 있으면 집이 활기차겠다 싶었죠. 다음날 오후 그들이 왔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저는 두 사람을 찬찬히 봤어요. 남편 민수는 키가 크고 단정했습니다. 와이셔츠에 면바지 차림이었죠. 인사성이 밝았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민수라고 합니다. 부인 지은은 얼굴이 동그랗고 눈웃음이 예뻤어요.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더라고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희 잘 부탁드려요. 저는 둘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지은은 집안을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와, 정말 크고 좋은 집이네요. 관리 잘 되어 있어요. 민수는 옆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죠. 얼핏 보기엔 참 좋은 부부 같았어요. 그런데요. 제가 차를 따르러 부엌에 잠깐 갔을 때 저는 거실 쪽을 힐끗 봤습니다. 지은이 책장 위 사진첩을 만지고 있더라고요. 민수는 집안을 유심히 둘러보고 있었고요. 그 순간 묘한 느낌이 들었어요. 뭐라 말할 순 없지만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기분이었죠. 저는 차를 들고 나가며 일부러 밝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말보다 눈을 봐야 해요. 눈은 거짓말 못하거든요. 지은이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어요. 사진첩을 덮으면서 웃었죠. 맞아요, 할머니. 눈빛 보면 다 알 수 있죠. 민수도 덩달아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왠지 어색해 보였어요. 저는 차를 건네며 생각했죠.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외로워서 괜한 의심을 하는 건 아닐까? 계약은 그날로 끝났습니다. 지은과 민수는 일주일 후 짐을 가져오기로 했어요. 할머니 정말 잘 부탁드려요. 저희가 효도할게요. 지은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은 사람들일 거야. 내가 너무 따졌나 보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어요. 남편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죠. 여보, 내가 제대로 본 거겠지? 남편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사진 속에서 조용히 웃고 있을 뿐이었어요.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커튼이 살랑살랑 흔들렸죠. 저는 이불을 덮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제 삶이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걸요. 사람의 눈을 보라던 제 말이 곧 제 목숨줄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일주일 후 지은과 민수가 이사를 왔습니다. 짐이 많지 않았어요. 큰 가방 2개와 박스 몇 개가 전부였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신혼인데 살림이 참 간소하네. 할머니 저희 짐 별로 없어요. 깔끔하게 살 테니까 걱정 마세요. 지은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방을 가리켰어요. 저 안쪽 방 쓰세요. 햇볕도 잘 들고 조용해요. 민수가 짐을 나르는 동안 지은은 부엌으로 왔어요. 할머니 점심 드셨어요? 제가 간단히 뭐 해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내가 할게. 에이, 괜찮아요. 제가 할머니 따라온 거잖아요. 엄마 모시듯 할게요. 지은은 냉장고를 열고 뚝딱뚝딱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손놀림이 빨랐어요.
팔을 썰고 두부를 넣는 모습이 제법이었죠. 점심을 먹는데 민수가 말했어요. 할머니 보일러 좀 오래된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봐드릴까요? 전에 설비일 좀 했거든요. 그래? 그럼 부탁해도 될까? 당연하죠. 저희가 사는 집인데요. 민수는 정말로 보일러를 점검했습니다. 필터도 갈아주고 배관도 확인했어요. 손재주가 좋더라고요. 그날부터 지우는 매일 아침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일어나셨어요? 아침 차려놨어요. 식탁에는 따뜻한 미역국과 김치찌개가 놓여 있었죠. 반찬도 새로 만들어 뒀어요. 어머, 이걸 언제 다 했어?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할머니 혼자 계실 때 밥도 제대로 안 드셨을 것 같아서요. 지은의 말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누가 차려준 밥을 먹는 기분이었거든요. 고맙네, 지은아. 에이, 할머니. 고맙긴요. 제가 더 고마운걸요? 민수도 매일 뭔가를 고쳐줬어요. 삐걱거리던 대문을 기름칠하고 마당 잡초도 뽑아줬죠. 정원에 있던 장미덤불도 예쁘게 정리했습니다. 할머니 이 장미 정말 예쁘네요. 오래 키우신 거죠? 응, 남편이 심었던 건데. 나는 잘 못 가꿔서. 제가 관리할게요. 할머니는 그냥 보기만 하세요. 민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진심이 담긴 것 같았죠. 저는 조금씩 마음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내가 쓸데없이 의심했구나. 이렇게 착한 사람들인걸.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저녁 저는 잠이 안 와서 거실에 나왔어요. 물을 마시려고 부엌으로 가는데 지은과 민수가 작은 방에서 나오더라고요. 할머니 안 주무세요? 응, 목이 말라서. 제가 물 가져다 드릴게요. 들어가 계세요. 지은이 얼른 물을 따라 제 방까지 가져다 줬습니다. 친절했어요. 지나치게요. 그날 밤 저는 이불 속에서 생각했어요. 둘이 저 작은 방에서 뭘 하고 있었을까? 아마 서재였을 거예요. 남편 책이랑 서류가 쌓인 방이죠. 별일 아니겠지. 그냥 구경했겠지.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저는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서재 책장이 약간 열려 있더라고요. 저는 항상 꼭꼭 닫아두는 편인데 말이죠. 그 안에는 남편 사진첩이랑 옛날 신문 스크랩이 있었어요. 사진첩을 꺼내봤습니다. 신문 스크랩 순서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제일 위에 있던 기사가 중간으로 가 있더라고요. 누군가 만진 흔적이었어요. 그 기사는 남편 사업 실패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15년 전 일이죠. 남편이 동업자한테 속아 큰돈을 잃었던 일이요. 우리는 그때 집 한 채 빼고 다 잃었습니다. 왜 이걸 봤을까?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저는 일부러 물었습니다. 요즘 서재 쪽에서 뭔가 소리 안 났어? 지은이 눈을 깜빡이더니 웃었어요. 아, 제가 청소하다가 책 좀 만졌어요. 먼지가 많길래요. 괜찮죠? 응, 괜찮아. 고맘이네. 저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론 확신했죠. 둘이 뭔가를 찾고 있구나. 민수가 국을 떠먹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이런 큰 집 혼자 관리하시느라 힘드셨겠어요. 저희가 있으니까 이제 편하시죠? 그럼 너희가 있어서 좋지.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젓가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재 책장 앞에 섰어요. 문을 열고 사진첩을 다시 꺼냈죠. 남편 사진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보, 내가 또 실수한 거야? 남편은 대답 없이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첩을 제자리에 놓으며 중얼거렸어요. 사람 눈을 봐야 한다고 했지. 이제 제대로 봐야겠어.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서재는 고요했어요. 하지만 제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죠. 그날부터 저는 조금씩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지은이 밥을 차려주면 고맙다고 했어요. 민수가 뭘 고쳐주면 칭찬했죠. 하지만 제 눈과 귀는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지은이 제 방에 왔어요. 손에 차를 들고요. 할머니 따뜻한 차 드세요. 고맘이네. 지은이 제 옆에 앉더니 말을 꺼냈어요. 할머니 이 집 정말 크죠? 방도 많고요. 응, 옛날엔 식구가 많았거든. 지금은 안 쓰는 방도 많은 것 같던데요. 저쪽 끝에 있는 방은 뭐 하는 곳이에요? 저는 차를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거긴 창고야. 남편 물건이랑 옛날 서류 같은 거 보관하는 곳이지. 아, 그렇구나. 청소 도와드릴까요?
먼지 많을 것 같은데? 아니야, 괜찮아. 거긴 그냥 두는 게 나아. 지은이 살짝 미간을 찌푸렸어요. 아주 잠깐이었지만 저는 봤습니다. 할머니, 근데 이렇게 큰 집 혼자 관리하시느라 힘드시죠? 뭐 익숙해서. 저희랑 같이 살면 좋을 텐데. 가족처럼요. 할머니도 편하시고 저희도 좋고. 저는 차를 내려놓으며 지은을 봤어요. 가족처럼. 네, 우리 이미 가족 같잖아요. 제가 엄마처럼 모시고 싶어요. 지은의 눈빛이 너무 반짝였습니다. 뭔가 간절해 보였어요. 아니, 계산적이었죠. 그래, 고맘이대. 생각해 볼게. 저는 웃으며 둘러댔습니다. 지은도 웃었지만 그 웃음이 어딘가 어색했어요. 지은이 나간 후 저는 침대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같이 살자고? 가족처럼? 무슨 속셈일까? 제 머릿속에 경보등이 켜졌어요. 30년 교사 생활이 가르쳐준 직감이었죠. 아이들이 뭔가 숨길 때 짓는 표정이랑 똑같았어요. 그날 밤 11시쯤 저는 잠이 안 왔습니다. 목이 말라서 부엌으로 나갔어요. 불을 켜지 않고 조용히 걸었죠. 그때 지은과 민수 방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복도 어둠 속에 멈춰 섰어요. 유 원장은 저 뒤 서랍에 있을 거야. 그때 박동수가 그랬잖아. 민수 목소리였어요. 근데 어떻게 꺼내? 할머니가 항상 문 잠가놔. 지은이 대답했죠. 조용히 끝내면 몰라. 노인네 혼자잖아. 기억도 가물가물하고. 그래도 조심해야 돼. 괜히 티 내면 안 돼. 알아? 나도 그러려고 오늘 떠본 거야. 같이 살자고. 둘이 낮게 웃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어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죠. 유 원장, 박동수, 조용히 끝낸다고? 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꾹 참았어요. 소리 내면 안 됐죠. 천천히 뒷걸음질 쳐서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살짝 닫고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호흡이 빨라졌죠. 저 사람들이 날 노리고 있어. 유 원장을 노리고 들어온 거야. 박동수도 연관돼 있다고? 내 친구가?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믿을 수 없었죠. 하지만 분명히 들었어요. 저는 이불을 덮어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남편 사진이 자꾸 떠올랐죠. 여보, 나 어떡해? 또 당하는 거야? 예전에 남편이 사기당했을 때가 생각났어요. 저는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냥 무너지는 걸 지켜봤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살아남아야 했죠. 새벽까지 뜬 눈으로 천장을 봤어요.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까?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그냥 대화 내용만으론 부족했죠. 어떻게 해야 할까?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으로 희미한 빛이 들어왔어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을 봤습니다. 초췌한 얼굴이 저를 바라봤죠. 정희야, 정신 차려. 넌 교사였잖아. 이런 거 가르쳤잖아.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어요. 오늘부터 조심해야 해. 티 내면 안 돼. 저는 세수를 하고 평소처럼 옷을 입었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지은이 아침을 차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잘 주무셨어요? 응, 잘 잤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이요. 하지만 제 손은 테이블 밑에서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지은이 차려준 밥을 먹으며 칭찬했어요. 지은아, 내가 요리를 참 잘하네. 에이, 할머니. 과찬이세요. 민수가 뭘 고쳐주면 고맙다고 했죠. 민수야, 덕분에 집이 새 집 같네. 별 말씀을요, 할머니. 하지만 제 머릿속은 항상 깨어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작은 실수를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오늘 약 먹었나? 할머니 아까 드셨어요. 제가 받는걸요? 지은이 얼른 대답했습니다. 아, 그랬어? 내가 깜빡했네. 저는 머리를 긁적이며 웃었어요. 바보같이요. 또 어느 날은 일부러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민수야, 보일러 점검 언제 했지? 할머니 어제 했어요. 기억 안 나세요? 어제. 아, 맞다. 내가 또 까먹었네. 민수가 지은을 봤어요. 둘이 눈빛을 주고받았죠. 그날 저녁 저는 복도에서 둘의 대화를 또 들었습니다. 할머니 기억력이 진짜 안 좋네.
지은 목소리였어요. 그러게. 아까도 같은 말 3번이나 하셨어. 치매 초기 증상 아니야? 우리한테 딱 좋은데? 둘이 낮게 웃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와 이를 악물었어요.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날 정신 나간 사람으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죠. 저는 책상 서랍을 열고 낡은 수첩을 꺼냈어요. 교사 시절 학생 관찰 일지를 쓰던 수첩이었죠. 오늘부터 기록한다. 전부 다. 저는 펜을 들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5월 12일. 지훈과 민수 유원장 이야기 나눔. 박동수 언급. 5월 15일. 서재 책장 또 열린 흔적. 사진첩 위치 바뀜. 5월 18일. 지은 같이 살자고 제안. 민수 치매 증상 언급. 날짜별로 정리했어요. 빠짐없이요. 다음 날 저는 전자상가에 갔습니다. 작은 녹음기 있어요? 주머니에 들어갈 만한 거요. 네, 이거 어때요? 배터리도 오래가고 소리도 잘 잡혀요. 저는 녹음기를 샀어요. 작고 가벼웠죠. 집에 돌아와 시험해 봤습니다. 제 방에서 녹음 버튼을 누르고 거실로 나갔어요. 지훈과 이야기를 나눴죠. 방에서 다시 들어봤습니다. 선명하게 들렸어요. 좋아. 이제 증거를 모으자. 며칠 후 저는 인터넷으로 작은 카메라도 주문했습니다. 요즘은 버튼만 한 개 카메라더라고요. 딸아이가 예전에 스마트폰 쓰는 법 가르쳐 줬었거든요. 컴퓨터도 조금은 할 줄 알았죠. 카메라가 도착했을 때 저는 서재 책장 위에 몰래 설치했어요. 먼지 쌓인 책 뒤에 숨겨뒀죠. 렌즈가 아주 작아서 잘 안 보였습니다. 이제 준비됐어. 저는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아침엔 밥 먹고 오후엔 산책하고 저녁엔 텔레비전 봤죠. 하지만 늘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언제든 켤 수 있게요. 어느 날 저녁 지은이 또 제 방에 왔어요. 할머니 건강은 어떠세요? 요즘 자주 까먹으시는 것 같아서 걱정돼요. 저는 주머니 속 녹음기를 살짝 만졌습니다. 이미 켜져 있었죠. 그래? 내가 그런가? 나이가 드니까 그런가 봐.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검사 받아보시고요. 병원? 글쎄 귀찮은데. 할머니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지은의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고 싶은 거죠. 알았어, 생각해 볼게. 지은이 나간 후 저는 녹음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또 하나의 증거. 저는 수첩에 적었어요. 5월 23일. 지은 병원 검사 권유. 치매 진단 유도 의도로 보임. 밤이 깊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남편이 살아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혼자서 이걸 다 해내야 하다니. 하지만 저는 교사였습니다. 수십 년간 아이들 거짓말도 다 잡아냈죠. 이번엔 제 인생을 지키는 거예요.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어요. 밝고 차가운 달이었죠. 저도 저렇게 차가워져야 해. 감정에 흔들리면 안 돼. 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내일도 연기를 계속해야 해. 바보 할머니 역할을요. 하지만 제 속마음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아침에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희야, 나야. 동수. 박동수였어요. 저는 문을 열어줬죠. 동수야, 왜 이렇게 아침부터? 동수는 땀을 뻘뻘 흘리며 들어왔어요. 숨이 찬 것 같았죠. 정희야, 너 지금 앉아 있어. 할 말이 있어.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동수는 물을 한 컵 마시고 말했어요. 그 젊은 부부 말이야. 지은이랑 민수.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응, 그 사람들 어쨌는데? 내가 어제 동료한테 들었는데 그 사람들 이상해. 예전에 전세 사기 연루됐던 것 같아. 뭐? 저는 놀란 척했습니다. 사실 이미 짐작하고 있었지만요. 확실한 건 아닌데 얼굴이 비슷하대. 이름도 가짜일 수도 있고. 나도 처음엔 몰랐어. 그냥 괜찮은 사람들인 줄 알았지. 동수가 머리를 긁적였어요. 미안한 표정이었죠. 미안해, 정희야. 내가 제대로 확인 안 하고 소개했어. 근데 너 괜찮아? 이상한 일 없었어?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동수를 믿어야 할까? 아니면 둘이 짜고 치는 거 아닐까? 하지만 동수 눈빛은 진심이었어요.
3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였죠. 아니, 아직은 괜찮아. 근데 동수야, 내가 그 사람들한테 내 얘기 많이 했어? 응? 뭘? 집 크기라든가 재산 같은 거. 동수가 눈을 깜빡였어요. 아, 그냥 큰 집에 혼자 사신다고만 했지. 자세한 건 안 했는데. 왜? 그 사람들이 서재에 뒤져봤더라. 남편 서류 같은 거. 뭐? 동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희야, 그럼 위험한 거야. 당장 쫓아내야 돼. 아니, 아직은 안 돼. 저는 동수를 진정시켰어요. 증거가 필요해. 지금 쫓아내면 꼬리 자르고 도망갈 거야. 근데 정희야, 너 혼자 위험해. 그 사람들 뭘 할지 몰라. 괜찮아. 나 바보 아니야. 준비하고 있어. 동수가 제 눈을 봤습니다. 정희야, 너 뭔가 계획 있구나. 응. 그러니까 동수야, 넌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해줘. 그 사람들한테도 절대 내색하지 마. 알았어. 근데 위험하면 바로 연락해. 내가 달려올게. 동수는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따뜻했죠. 고마워, 동수야. 동수가 돌아간 후 저는 창문으로 그를 지켜봤습니다. 차를 타고 떠나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제 확실해졌어. 박동수는 그냥 실수한 거야. 저 둘이 이용한 거지. 저는 서재로 갔습니다. 카메라 메모리를 확인했어요. 며칠치가 저장돼 있었죠. 재생해 봤습니다. 화면에 민수가 보였어요. 책장을 뒤지고 있었죠. 서랍을 열고 서류를 꺼내 사진 찍고 있었습니다. 지은도 나왔어요. 사진첩을 보며 뭔가 메모하고 있었죠. 이게 부동산 문서 같은데? 등기부등본도 있네. 지은이 중얼거렸습니다. 가져가. 아니, 사진만 찍어. 티 나면 안 돼. 민수가 스마트폰으로 서류를 찍었어요. 저는 영상을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죠. 증거다. 확실한 증거야. 저는 메모리 카드를 빼서 따로 보관했어요. 책상 깊숙한 곳에 숨겨뒀죠. 이제 한 발짝 더 나가야 해.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딸아이가 가르쳐준 대로 인터넷을 켰어요. 검색창에 쳤죠. 전세 사기 민수 지은. 여러 기사가 떴습니다. 작년 기사였어요. 이름은 다르지만 사진이 비슷했죠. 얼굴을 가렸지만 체형이랑 분위기가 똑같았어요. 30대 부부 독거노인 대상 전세 사기. 유언장 위조 혐의로 수배 중. 제 입이 바싹 말랐습니다. 유언장 위조. 그게 목적이구나. 저는 프린터로 기사를 출력했어요. 증거 파일에 넣어뒀죠. 이제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하지만 아직이었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죠. 현장에서 잡아야 했습니다. 저는 계획을 짰어요. 수첩에 적기 시작했죠. 1단계. 가짜 유언장 만들기. 2단계. 눈에 띄게 배치하기. 3단계. 둘이 손대는 순간 잡기. 완벽했어요. 교사 시절 부정행위 잡던 방식이었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진짜 미소였어요. 곧 끝이야. 조금만 더 참자. 그날 저녁 지은이 저녁을 차렸어요. 할머니, 오늘은 갈비찜 해봤어요. 어머 고마미네. 저는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론 셈법 없이 숫자를 세고 있었죠. 하나, 둘, 셋. 곧 게임 끝이야. 민수가 말했어요. 할머니 요즘 기분 좋아 보이세요? 그래? 너희가 있어서 그런가 봐. 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은과 민수도 웃었죠. 하지만 식탁 아래에서 제 주먹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지은과 민수가 아직 자고 있을 시간이었어요. 저는 서재로 가서 컴퓨터를 켰죠. 워드 프로그램을 열었어요. 유언장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나 윤정희는 본 유언장을 통해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1. 서울시 소재 부동산 전부를 기부한다. 2. 예금 전액을 사회복지시설에 기증한다. 3. 본 유언 집행인은 박동수로 한다. 저는 프린트를 눌렀어요. 종이가 나왔죠. 하지만 이건 가짜였습니다. 진짜 유언장은 은행 금고에 있었어요. 딸아이 앞으로 전부 넘기는 내용이었죠. 저는 가짜 유언장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날짜도 최근으로 적었어요. 그리고 서재 책상 제일 위 서랍에 넣었죠. 살짝 열어둔 채로요. 옆에는 인감 도장도 놓아뒀습니다.
물론 가짜였어요. 진짜는 다른 곳에 숨겨뒀죠. 이제 믿기는 준비됐어. 저는 카메라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했어요. 녹화 중이었죠. 각도도 완벽했습니다. 오후쯤 저는 일부러 지은에게 말했어요. 지은아, 나 오늘 병원 다녀올게. 건강검진 받으러. 어머, 제가 모시고 갈까요? 아니야, 혼자 갈 수 있어. 너희는 집에 있어. 그래도 할머니 혼자 가시면 위험한데. 괜찮아. 택시 타고 갈게. 저녁 때 올 거야. 저는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병원엔 가지 않았어요.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죠. 노트북을 펴고 서재 카메라를 실시간으로 봤어요. 요즘은 이런 것도 되더라고요. 1시간쯤 지났을까? 화면에 민수가 나타났습니다. 주위를 살피더니 서재 문을 열었어요. 책상으로 다가갔죠. 서랍을 열었습니다. 유언장을 꺼냈어요. 여보, 이것 봐. 지은이 뛰어왔어요. 뭐야, 유언장이네. 전부 기부한다고. 미친. 우리 손에 하나도 안 들어오잖아. 민수가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이거 바꿔야 돼. 우리 이름으로. 어떻게? 도장 있잖아. 이걸로 찍으면 돼. 민수가 인감도장을 집어들었어요. 새로 만들자. 우리한테 유리하게.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근데 할머니 언제 와? 저녁 때래. 시간 충분해. 둘은 유언장을 사진 찍고 나갔습니다. 저는 카페에서 미소 지었어요. 걸렸어. 완벽하게. 저는 스마트폰으로 박동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동수야, 지금 경찰 불러줘. 주소 알지? 저녁 6시까지 와 있어. 증거 확보했어. 박동수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알았어. 조심해. 저는 노트북을 닫고 커피를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드디어 끝이 보여. 5시쯤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며 큰 소리로 말했어요. 나왔어요. 지은이 얼른 나왔어요. 웃고 있었죠. 할머니 병원 어떠셨어요? 응, 괜찮대. 별 이상 없대. 다행이네요. 피곤하시죠? 쉬세요.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서재로 갔어요. 카메라 메모리를 확인했죠. 전부 저장돼 있었습니다. 저는 메모리 카드를 빼서 주머니에 넣었어요. 이건 절대 놓치면 안 됐죠. 6시가 가까워졌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경찰입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경찰관 2명과 박동수가 서 있었어요. 신고받고 왔습니다. 윤정혜 씨 맞으시죠? 네, 맞아요. 들어오세요. 지은과 민수가 거실에서 얼어붙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저는 경찰에게 메모리 카드를 건넸어요. 이 안에 증거 있어요. 저 둘이 제 유언장을 위조하려 한 장면이요.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무슨 소리예요? 오해세요. 오해 아니에요. 전부 녹화됐어요. 당신들이 제 서류 뒤진 것도 유언장 가져간 것도요. 경찰이 노트북으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 민수와 지은이 서재를 뒤지는 모습이 나왔어요. 유언장 얘기하는 목소리도 선명했죠. 이거 바꿔야 돼. 우리 이름으로. 지은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니 이건. 변명 필요 없습니다. 동행하시죠. 경찰이 수갑을 꺼냈어요. 민수가 도망치려 했지만 경찰이 막았습니다. 순식간에 둘 다 제압됐죠. 윤정혜 씨 진술서 작성하러 같이 가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경찰을 따라갔어요. 박동수가 제 팔을 잡아줬죠. 정희야, 잘했어. 정말 대단해. 고마워, 동수야. 차에 타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지은과 민수가 다른 차에 태워지고 있었어요. 지은이 저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죠.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동정할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죠.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경찰서는 밝았습니다. 저는 작은 방에 앉아 진술서를 작성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적었죠. 윤정혜 씨 정말 대단하십니다. 혼자 이 모든 걸 준비하셨다니? 젊은 형사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제 집을 지킨 것뿐이죠. 보통 분들은 겁먹고 당하기 마련인데요.
대처가 완벽하셨어요. 저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나이 먹었다고 바보는 아니에요. 저도 30년 넘게 교사했어요. 사람 보는 눈이 있습니다.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죠. 녹음 파일이랑 영상 증거 덕분에 처리가 빠를 겁니다. 저 둘은 예전에도 비슷한 사건 연루됐었어요. 이번엔 확실히 처벌받을 거예요. 잘 됐네요. 진술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박동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희야, 괜찮아? 응, 괜찮아. 이제 끝났어. 미안해. 내가 제대로 확인했어야 하는데. 아니야, 동수야. 내 잘못 아니야. 저 사람들이 교묘했던 거지. 박동수가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집 가자. 내가 데려다 줄게.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엔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다들 자기 삶을 살고 있었죠. 저도 이제 제 삶을 되찾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이 텅 비어 있었어요. 지훈과 민수의 짐은 경찰이 가져갔죠. 방문을 열어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깨끗했죠. 저는 거실에 섰습니다. 고요했어요. 박동수가 물을 한 잔 가져다 줬어요. 정희야, 오늘 혼자 있기 힘들면 내가 있어줄까? 아니, 괜찮아. 이제 익숙해. 혼자 있는 거. 그래도 동수야, 나 정말 괜찮아. 가봐. 고마워. 박동수는 망설이다 나갔습니다. 홀로 남은 거실에서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텅 빈 집이었지만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련했죠. 그날 밤 기자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윤정희 씨 맞으시죠? 저희 지역 신문인데요. 혹시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요즘 독거노인 사기가 문제인데 선생님 사례가 귀감이 될 것 같아서요. 아니요, 사양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텐데요. 전 그냥 제 집을 지킨 것뿐이에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언론에 나갈 필요 없었어요. 떠들고 싶지 않았죠. 이건 제 이야기였고 조용히 끝내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윤정희 씨, 저희가 조사한 결과 저 둘은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기를 쳤어요. 피해자가 여러 명입니다. 선생님 증거 덕분에 전부 해결될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재판 때 증인으로 출석해 주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서재로 갔습니다. 남편 사진이 저를 보고 있었어요. 여보, 이번엔 내가 해냈어. 당했던 우리 아니야. 남편은 사진 속에서 웃고 있었죠. 저는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다음엔 더 조심할게. 약속해.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어요. 저는 책상에 앉아 수첩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죠. 6월 5일. 사건 종결. 윤정의 승리. 펜을 내려놓으며 저는 긴 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야. 집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이번엔 평온한 고요였습니다. 무서운 고요가 아니었죠. 몇 달이 지났습니다. 재판은 빠르게 끝났어요. 지훈과 민수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죠. 저는 법정에서 담담히 증언했습니다. 젊다고 다 믿을 수 있는 세상은 아니에요. 나이 든다고 바보도 아니고요.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피해자분의 현명한 대처가 인상적입니다. 많은 분들께 기감이 되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법정을 나왔죠. 집으로 돌아와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외롭지 않았죠. 딸아이가 전화했어요. 엄마 뉴스 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괜찮아. 별일 아니야. 엄마 이번 명절엔 제가 꼭 갈게요. 아이들도 데리고요. 그래,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저는 창가에 섰습니다. 정원에 장미가 피어 있었어요. 빨갛고 아름다웠죠. 민수가 가꾼 장미였습니다. 하지만 이젠 제 것이었어요. 저는 정원으로 나가 장미를 쳤습니다. 향기가 좋더라고요. 결국 내가 이겼네. 혼자 중얼거렸죠. 그날 오후 박동수가 찾아왔어요. 정희야, 요즘 어때? 좋아. 편해. 세입자는 다시 안 구할 거야? 아니, 당분간은 혼자 살 거야. 이게 더 좋아. 동수가 웃었어요. 그래, 내가 제일 잘 알지. 근데 심심하면 연락해. 내가 놀러 올게. 고마워, 동수야. 동수가 돌아간 후 저는 차를 끓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어요.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죠. 저는 눈을 감고 햇살을 느꼈습니다. 따뜻했어요. 부드러웠죠. 이제 봄이 왔어. 진짜 봄이.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참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착해 보이는 사람이 나쁘고 약해 보이는 사람이 강하고요. 저도 그랬죠. 늙은 할머니로 보였지만 속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어요. 인생은 참 묘해요. 남편을 잃고 외로웠던 제가 그 외로움 때문에 위험에 빠질 뻔했죠. 하지만 동시에 그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이제 저는 알아요. 혼자라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걸요. 혼자여서 자유롭고 혼자여서 강할 수 있다는 걸 말이죠.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파랗게 개어 있었어요. 저는 서재로 걸어갔습니다. 책장 위에 작은 카메라가 여전히 있었어요. 먼지 쌓인 책 뒤에 숨겨진 채로요. 저는 그걸 그대로 뒀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세상은 안전하지 않아요. 언제든 누군가 제 선의를 이용하려 들 수 있죠. 하지만 저도 만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수첩이 있었어요. 제가 날마다 기록했던 수첩이죠.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6551. 사건 종결. 윤정의 승리. 그 아래 한 줄을 더 적었어요. 교훈. 사람의 눈은 여전히 거짓말을 못한다. 저는 수첩을 덮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페이지를 시작할 시간이에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또 차를 마셨죠. 텔레비전을 켰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요즘 독거노인을 노린 사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는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렸어요. 이제 그런 뉴스는 보고 싶지 않았죠. 대신 요리 프로그램을 틀었습니다. 셰프가 파스타를 만들고 있었어요. 오늘은 크림 파스타를 만들어 볼게요. 간단하지만 맛있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어요. 나도 만들어 볼까? 혼자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았죠.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꺼냈어요. 생크림면, 베이컨, 양파. 손을 씻고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칼로 양파를 썰었어요. 손놀림이 익숙했죠. 30년 넘게 혼자 밥해 먹었으니까요. 베이컨을 팬에 올렸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났어요. 고소한 냄새가 부엌에 퍼졌죠. 저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요리가 즐거웠어요. 누굴 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저를 위한 요리였죠. 면을 삶고 크림 소스를 만들었어요. 접시에 예쁘게 담았습니다. 식탁에 앉아 포크를 들었어요. 한 입 먹어봤죠. 맛있었습니다. 괜찮네. 혼자 중얼거렸어요. 창문 너머로 석양이 보였습니다. 주황빛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아름다웠어요. 저는 파스타를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까? 계속 혼자일까? 아니면 또 누군가를 들릴까?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하면 돼요. 제 인생이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깨끗이 씻은 접시를 선반에 올려놓았어요. 부엌도 정리하고 싱크대도 닦았죠. 모든 게 제자리에 돌아왔습니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어요. 편안했죠. 텔레비전 소리만 조용히 들렸습니다. 저는 담요를 덮고 눈을 감았어요. 오늘도 무사히 끝났어. 그때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살랑살랑 커튼이 흔들렸어요. 저는 눈을 떴습니다. 창문 쪽을 봤죠. 서재 방향이었어요. 거기엔 여전히 카메라가 있었죠. 작은 렌즈가 방을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빨간 불빛이 은은히 깜박이고 있을 겁니다. 저는 미소 지었어요. 사람의 눈은 여전히 거짓말을 못하더군요. 혼잣말이었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누가 들어도 다시는 저를 속이지 못할 거예요. 저는 이제 알아요. 외로움보다 무서운 건 잘못된 사람과 함께 있는 거라는 걸요. 혼자가 낫습니다. 안전하니까요. 하지만 언젠가 진짜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그때는 또 모르죠. 문을 열어줄 수도 있어요. 단 이번엔 눈을 제대로 보고요. 저는 담요를 다시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집은 고요했어요. 평화로웠죠. 창밖에선 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새로운 계절이 왔어요. 제 인생에도 새 봄이 온 거죠. 이번엔 아무도 뺏어가지 못해요. 제가 지킬 테니까요.